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요, 탄소 중립과 전력 산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되게 거창하긴 한데, 별로 거창한 거 아니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슈들의 중심에서 앞으로 탄소 중립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전 세계 트렌드를 조사해 본 결과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탄소 중립과 전력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기술적인 거 별로 없고 그냥 과거 역사 중심으로 해서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보려면 그 과거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다이가 있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전력산업 발전 경과를 한번 보시면은 역사는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가 전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 시점 10년도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빠르게 전기는 도입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력산업 역사는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민간 발전으로 가다가 민간 발전 3사로 가다가 그리고 해방 후에도 계속 민간 발전 3사로 쭉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우리가 5.16 군사 쿠데타 전까지는 민간 발전 3사가 발전이든 송전이든 뭐 배전이든 판매든 각각 구역을 나눠서 하든지 또는 부문별로 나눠서 하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3사가 하고 있다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61년도에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민간 발전 3사를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제 군사정권의 영향이 한 것 같은데, 80년대 5공화국 출범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하고 그 이전 한국전력의 차이는 민간 지분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82년도 되면서 완벽하게 이제 공기업이 된 겁니다. 정부 지분 100%의 공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민간 전력회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프라이빗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61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발전부터 송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 전체의 그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 독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점 기업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했죠. 요거는 이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공공 부분의 민영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IMF 경제 위기가 오고 97년도 그 위기 이후의 하나의 부산물로서 공공부문 개혁의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이제 마켓 시스템에 의해서 시장 경쟁이 본격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력 시장이 도입된 지는 23년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버넌스 지배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버넌스 체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수요에 맞춰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발전 설비를 지어야 됩니다. 발전소는 짓는데 보통 뭐 빨라도 한 5, 6년, 길면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연도별로 전원 구성 변화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큰 변화를 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60년대까지는 신재생이 많았습니다. 신재생이. 왜 신재생이 많을까요? 60년대. 왜 60년대에 신재생이 저렇게 많을까요? 전체 발전 설비 중에 무연탄이 한 60%, 나머지가 신재생인데 왜 신재생이 많았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면 전체 설비 규모가 0.4기가밖에 안 됩니다. 400메가.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에 129기가와트, 그리고 현재는 거의 140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작죠. 근데 그때는 61년이면 경제개발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하고 완전 다른 상태죠. 아주 못 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전설비 자체가 적었고 그때는 수력 발전이 많았어요. 수력도 신재생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비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보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 절대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데 그러다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국내탄 발전소를 먼저 개발을 하고 그러다가 6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석유발전소 그리고 70년대부터 원자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발전 설비의 역사를 보면은
국내탄이라고 하면 이제 무연탄 발전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연탄하고 유연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인터넷 찾아보시고, 우리나라 국내탄 하면 이제 무연탄 발전소고, 그리고 여기 석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한 유연탄 발전소, 유연탄을 사용한 발전소. 그래서 석탄은 유연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원전이 먼저 도입되어 있어요. 보면은 더 빠르게 석탄보다 원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0년대 보면은 원전이 먼저 들어왔죠. 석탄이 오히려 늦게 도입됐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역사가 석탄보다 더 빠릅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원전 석탄을 본격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된 이유는 73년, 79년에 오일 쇼크가 왔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70년대 보시면은 여전히 발전소가 많죠. 유류 발전소 비중이 빨갛게 된 부분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석탄 같은 저원가 발전 설비를 80년대에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서는 이제 전력 설비가 부족해서 LNG 설비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도록, 원전 석탄보다 LNG 설비를 건설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리거든요. 그래서 LNG 설비를 90년대에 빠르게 그때 전력 수요가 급등할 때 대비 급등하는 시기에 맞춰서 LNG 설비를 대폭 확충을 했고, 그리고 2000년을 보시면은 굉장히 원전 석탄 LNG가 아주 균형이 잘 맞았죠. 이렇게 원전 거의 3대 1대 1입니다. 2000년이 아주 가장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시기고, 특정 발전에 대한 선호나 뭐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발전 설비가 균형 잡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외부의 변화라든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특정 전원이 싸다고 많이 짓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싼 전원이 영원히 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80년대에 지은 원전은 싼 전원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원전이 비쌌어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여기 비싸지만은 분명히 미래에는 얘가 경제성 확보할 거다라고 투자한 겁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원 정책이라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이제 전원 비중이 균형을 잡혔는데, 우리가 신재생을 2000년 이후로 이제 조금씩 늘리기 시작해서 2010년 보면은 좀 늘었죠. 신재생이 7.2%. 그래서 보면은 2020년 16%에서 지금 신재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태양광 풍력을 합친 신재생이 지금은 30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신재생 설비가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다양한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떤 정부도 그 신재생 확대 정책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계속 확대 정책을 써왔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현재 윤석열 정부 포함해서 정부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은 신재생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약간의 속도 조절이 있을 뿐이지 확대를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좀 부각이 됐죠. 그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약간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그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 성과가 큰 게 보면 성과가, 값싼 고품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싸다는 뜻은 다른 에너지에 대해서 낮게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60년간 다른 에너지원들의 누적 가격 상승률인데, 빨간 게 전기입니다. 압도적으로 낮다. 특히 그 아래쪽에 보면 160%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를 싸게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활 쓸 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야 되는데, 전기는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는 압도적으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셔도 굉장히 쌉니다. 지금은 뭐 135원은 아니고, 지금 이제 가정용, 주택용 요금은 한 1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요금도 또 달라졌겠죠. 어쨌든 우리나라가 요금이 압도적으로 쌉니다. 우리나라 요금이 싼 이유는 이제 원전하고 석탄 같은 저원가 발전소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간 우리가 원전 석탄 같은 설비를 확충한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고품질 측면에서는 전기의 품질은 이제 전압하고 주파수로 볼 수가 있는데, 전압, 주파수 유지율 좋고요. 그다음에 송배전 손실률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집에서 쓸 때까지는 이제
송전, 배전을 거치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에너지를 갖다가 멀리 보내면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손실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제 정전 시간이죠. 정전 시간. 예. 집에서 전기가 사용이 중단된 경험 별로 있으신가요? 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극히 없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80년대까지는 저는 한두 번 경험을 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제 경험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자체의 문제에서 정전을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력 공급 회사의 문제로서 발생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정전 시간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가 이제 설비 예비율인데 설비 예비율은 설비가 얼만큼 충분히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전력이 있는데 1년이 8,760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1시간의 전력수가 있는데 그걸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 최대 전력 대비 46%라는 얘기는 이제 46%의 설비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이 100이면은 설비를 146 갖고 있다는 지표가 요 46%의 뜻입니다. 그래서 설비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냐면은 2010년 무렵 굉장히 낮죠. 2010년 우리가 2011년부터 저희가 2013년까지가 아니 2012년부터 13년까지가 설비 부족 시기였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대부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닐 때라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절전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때 강제 절전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서 한여름에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못 틀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설비를 충분히 확충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율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공급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력 산업의 큰 성과라고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 경제에 어떻게 기여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업 구조 고도화입니다. 산업 구조가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제조업 부문 얘기인데 결국 전력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이 경공업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첨단하고 중화학공으로 넘어가면서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데 그 급증식에 맞춰서 전력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경공업은 거의 줄었고 전기를 많이 쓰는 첨단 중화학공업들이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런 확대된 산업에 맞춰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왔고 전력 산업 자체만 보시더라도 이제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GDP가 이제 한 25배 1970년 대비해서 25배 증가했는데 전력 소비량은 이제 65배 증가했기 때문에 전력 산업 자체도 빠르게 성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산업 자체도 하나의 산업이니까 다른 산업에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인프라도 되지만 전력 산업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 고도화에 기여를 해왔고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산업만 발전하면 안 되고 당연히 산업이 발전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데 전력 산업도 그 부분에 기여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은 70년 대비 한 43배, 특히 주택용이 67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장 쓰기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인 전기를 대량으로 충분히 공급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에서 전력을 충분히 여유 있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또 중요한 게 이제 에어컨 보급돼서 중요한데 2000년 초에는 에어컨 보급 대수가 한 집당 0.5대가 안 됐는데 2019년에 조사했을 때 한 대 수준입니다. 지금은 한 대가 아니죠. 제 기억에 2010년 전까지는 보통 집에 한 대씩 에어컨 설치를 했는데 2010년 이후로 1+1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혹시 뭐 광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1+1이 뭐냐면 이제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다 방마다 하나씩 다 설치하죠.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방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이제 본인들이 사는 집 말고 그 부모님 집 가시면 에어컨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보급 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근데 선풍기를 보시면 거의 안 늘었어요. 선풍기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에어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냉방부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대 대비해서 빠르게 증가해서 현재는 최대 전력의 한 27% 정도가 냉방부예요. 여름철 한창 더울 때 쓰는 전기의 27%는 이제 냉방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 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이
빠르게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큰 기여를 해왔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력산업이 발전하고 다른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을 줬는데, 결국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공 요인은 뭐냐? 이건 이제 자화자찬입니다. 이제 국뽕인데, 자화자찬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잘했다는 거다, 정부가.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전력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산업과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여전히 전력산업의 현재 전력 부문의 발전 설비 전체에서도 한 70% 정도, 70% 이상은 다 민간 발전이 아니고 다 공기업이 갖고 있죠. 70% 이상, 한 80% 되는데. 그 다음에 판매 부분은 더 한계 독점을 하고 있고, 여전히 그 공기업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가장 성공은 결국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다양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발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되도록 지원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공급만 하는 게 아니고 공급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 근데 전력산업에 있는 모든 발전 기술들도 대부분 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처음에 수입을 다 합니다. 수입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국산을 적기를 했습니다. 특히 원전 석탄은 다 국산을 했습니다. LNG는 못 했는데, 그래서 전력설비 국산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에 큰 기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계 측면에서는 결국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는 데 따라서 잘 대응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기업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환경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잘 대응해왔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80년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보시면 80년대 석유발전소가 많았는데, 이제 원전하고 석탄을 많이 지었는데, 80년대는 사실 이제 저유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80년대만 보면은 이제 그때 많이 있었던 석유발전소를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석탄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는 설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80년대 보면 예비율이 막 72%입니다. 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72%, 56%. 공급 과잉이거든요. 보통 그 정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전 석탄을 계속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설비가 많이 남는다는 신호가 있을 때 계속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비를 짓겠다고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여기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가 많은데 왜 설비를 낭비를 하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 계속 한 겁니다. 물론 그게 실패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실패했으면 이제 큰일이 났겠죠. 다행히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값싼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요. 90년대 들어서도 이제 수요 급증할 때도 빠르게 공기업 중심으로 이제 설비 확대를 했고, 그래서 90년대는 LNG를 많이 보급을 했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니까 빨리 건설할 수 있는 LNG를 지은 겁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이제 전력산 구조 개편을 통해서 전력산업 민간 투자를 촉진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들이 기여한 부분은 그겁니다.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발전소를 짓고 송전소를 짓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국내 재산권을 이제 침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잘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산업계, 국민이 삼각으로 잘 협조가 돼서 오늘날 전력산업 성공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 추진 현황입니다. 놀랍게도 탄소 중립 정책을 처음에 추진한 데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보수 정권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다 기억들 못 하시겠지만 아마 뭐 경제나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이제 국가 비전을 선포했었죠.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2020년 이제 BAU 대비 30% 감축. 그 말은 뭐냐면 2009년에 봤을 때 현재 상태대로 에너지를 썼을 때 나타나는 게 2020년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BAU인데, 그 BAU 대비해서 30% 감축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설정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래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건 없는데 어쨌든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가속화됐죠. 그래서 탄소 중립 위원회 설치를 하고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발표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2018년 대비해서 30% 감축,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이제 감축 목표를 법에다 박은 겁니다. 법에다가. 제일 중요한 게. 보통 외국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렇게 법에다가 얼마를 감축하겠다고 숫자는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에다가 목표치를 박은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기존 정부하고의 정책의 그 색깔은 다르지만 어쨌든 탄소 중립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재생에 중심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생이기도 하지만 원전도 함께 나가자. 두 가지 전원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50년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마이크가 안 나왔네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 사실은 뭐 제가 요 시나리오 자체 동의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건데 넷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넷제로. 그래서 A안, B안이 있는데 결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 A안, B안이 있는데 특히 이제 A안, B안 중에 중요한 게 전환 부분인데 전환 부분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하고 열을 생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1차 에너지를 직접 쓰는 건데 전환이라는 거는 1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기하고 열인데 A안, B안이 있는데 A안과 B안의 차이는 이제 A안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석탄 LNG 거의 안 쓰겠다는 거고요. B안은 이제 LNG만 조금 쓰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A안은 매우 공격적인 아니고요. B안은 조금 덜 공격적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되고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입니다. 뭐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한 비전도 있고 그 비전에 맞춘 탄소 중립 추진 전략도 있고 그 하단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전략, 계획 3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미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왔고, 추진 전략하고 이제 기본 계획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030년 NDC입니다. NDC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NDC의 변화도 좀 봐야 되는데, NDC가 처음 나온 거는 이제 2016년이에요. 2016년. 파리협약이라고 아시죠? 파리협약. 들어보셨어요? 파리협약? 네. 파리협약은 2015년도에 그 협약을 했고, 우리나라가 파리협약을 비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NDC를 2016년 12월에 제출했어요. 1년 뒤에다가. 그때 제출한 게 이제, 전환 부분 배출량은 268.500만 톤. 그러다가 1차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인데, 이게 192.700만 톤. 그리고 2021년 1년 뒤에 149.900만 톤.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 작년에 나오면서 145.900만 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2020년 12월부터 여기까지 총 배출량은 바뀌지 않았어요. 총 배출량은 똑같은데 부문 간의 배출량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요때 2021년 12월에 나온 그 부문별 NDC하고 요거는 그리고 2023년 4월에 나온 이제 부문별 NDC 이제 비교표인데 보시면 이제 전환 부분만 더 감축하는 걸로 떠안았고
산업 부분은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감축량을 완화시켜 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CCUS가 뭔지는 뭐 들어보는 보셨죠? 온실가스를 이제 포집해가지고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CCUS라는 게 있습니다. CCUS. 이게 지금 1100만 톤. 근데 CCUS를 하게 되면은, CCUS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어떤 큰 공장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데 붙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저 CCUS는 결국 산업 부분이나 전환 부분 어디선가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 나와 있는 전환 부분의 배출 목표라든지 산업 부분 배출 목표는 실제는 저거보다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CCUS로 줄이는 1100만 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감축 목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은 거의 그 변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감축력도 거의 없어요. 가장 감축력이 큰 게 전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인데, 전환 부분은 이미 감축 여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2016년 12월하고 2020년 12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력이 많았는데, 그 여력을 계속 까먹고 산업 부분에 넘겨주면서 다 떠났기 때문에 이제 전환 부분도 감축 여력이 매우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특징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재생에너지를 안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낮춰놓으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확실한 이게 제약용이 되는 겁니다. 145.900만 톤의 의미는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일정 수준 이상 높이지 않으면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늘리기 위한 큰 제약 요인이 이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900만 톤을 맞추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145.900만 톤, 요거는 국제적인 약속이죠. 요걸 지키신다고 전제를 깔면은 무조건 이제 재생이 늘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의 큰 변수는 이제 각 국가들이 과연 NDC를 지킬 거냐, 국가별 NDC를. 그건 모르겠어요. 30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다른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그 파리 협약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NDC를 지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나라 다 지킨다, 선진국들이 지킨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글로벌 왕대가 안 되려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미래 방향은 명확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연도별 목표가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 그래서 그게 30년만 있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쫙 있습니다. 이게 쫙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연도별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도별로 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급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연도별 목표가 없었어요. 2021년 12월 NDC까지는 연도별 목표가 없고 30년만 있었어요. 그 중간 과정은 일단 블랭크로 둬가지고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작년에 나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제 연도별 목표를 박아가지고 연도별로 이제 이행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23년도 실적은 이제 올해는 안 나오고 내년쯤 나올 것 같은데 2022년도 실적을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목표를 지켰을 것 같은데 아마 23년도 목표는 큰 차이는 아마 안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니까요. 다음 에너지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탄소중립 정책의 이제 경과를 한번 봤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마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 실현 가능하고 함정의 에너지 믹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원전도 좀 활용하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자. 두 번째 현 정부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에너지 안보입니다. 특히 자원과 연계된 에너지 안보. 그래서 약간 이제 복잡한이긴 해요. 이명박 정부 때도 자원 에너지를 강조했거든요. 자원하고 에너지 안보를 자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조했는데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자원 에너지 안보 확립이 두 가지. 두 번째 중요사항이고 나머지들은 뭐 늘상 하던 얘기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가 가장 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방향이 이제 2년 전에 나왔는데 요거에 맞춰서 모든 정부의 행정계획이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건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이제 실질적으로 잘 담은 정책 내용이 이제 10차 전기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월이 났죠, 작년 1월. 제가 사실 요거를 실무적으로 총괄 업무를 했었는데, 10차 정기보험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이제 11차 정기보험 실무안이 발표됐지만, 10차 정기보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방향은 이미 10차 정기보험에 나왔기 때문에, 발전하면 정책 방향을 보시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에 중단됐던 신한원 3사가 이미 건설 재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허가가 만료되면은 정지해야 되는데, 운영허가 만료 원전들이 지금 2030년까지 상당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명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걸 전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운영허가 만료가 되면은 그 전에 이제 계속 운전이 타당한지를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이제 한 손이 하는 겁니다. 원자를 갖고 소유하고 있는 한 손이 하게 되는데, 타당성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경제성이 확보가 안 되면 보통 이제 수명 연장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해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아마 수명 연장을 할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타당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수명 연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제 감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미 석탄발전소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동률이. 이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도 재작년 몇 년치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 석탄화력 가동률이 이제 70% 아마 안 될 겁니다. 2015년까지는 거의 90% 육박했는데 2015년 파리 협약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2015년 파리 협약 이후에 가동률이 왜 떨어졌냐면 이제 그때 온실가스 때문에 201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온실가스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혹시 2016년, 17년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할지도 모르겠는데 마스크 많이 쓰고 다녔죠. 제 기억으로 2016년부터 마스크를 많이 썼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못 느꼈는데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신문기사도 많이 나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언론인 간담회 하면서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그분이 거론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2016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제 온실가스가 같이 NDC하고 온실가스가 같이 겹치면서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때문에 결국 이제 석탄 발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노후석탄은 이제 폐지를 하고 그 설비들은 이제 LNG로 전환해서 좀 더 저탄소 전환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다만 이제 석탄 발전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걸 다 버리기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이제 수소계 연료를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비의 활용도를 좀 높이자는 거고요. 근데 LNG 같은 경우도 이제 안타깝게 LNG도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탄소중 시나리오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는데 2050년에 가게 되면 LNG 발전량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왜냐면 LNG 발전소 설비도 결국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석탄보다는 뭐 적게 나오지만 온실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LNG 발전량도 줄이기 때문에 LNG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수소 혼소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이제 유인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석탄에는 암모니아를 혼소하고 LNG에는 이제 수소를 혼소하는 겁니다. 근데 암모니아나 수소나 다 수소 계열로 보시면 됩니다. 수소 계열로. 그래서 암모니아나 수소 저희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을 할 때 이제 수소로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암모니아로 갖고 와서 수소로 만들 건지. 암모니아를 갖고 와서 수소로 만드는 게 현재 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암모니아를 수입해 와서 수소로 바꿔 쓰거나 아니면 직접 쓰거나. 왜냐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장거리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직접 갖고 올 수는 없고, 뭐 호주든 사우디에서나 호주에서 재생에 발전한 에너지를 갖다가 수소로 바꿔서 갖고 올 때 수소로 갖고 있는 어렵고 아마 암모니아로 전환해서 갖고 와야 될 겁니다. 수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는 이제 LNG, 암모니아는 석탄이 되겠고요.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현 가능성이나 이제 비용 효율성, 그다음에 개통이나 주민 수용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계속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설비별 보급 전망치를 보면은 10차 정기보에는 신규 원전은 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원전이 약 32기 가까이 늘어나고요. 석탄은 이제 42에서 27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LNG는 42에서 65까지 쭉 늘어납니다.
신재생도 29에서 108까지 대폭 늘어나고 아마 발전량 비중으로 아마 2036년에 30% 넘는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제14대. 그래서 신재생 보급 목표가 9차 전기보험보다는 더 확대됐다. 그래서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 의지가 꺾인 건 아니다. 여전히 정부는 신재생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10차 전기보험 발표하고 비판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NDC 2021년도 NDC 상향안에 있었는데 2021년도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다. 네. 2021년도 요 NDC 상향안이 나왔을 때, 요때 그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30%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설비 규모로 한 90기가 정도 하겠다고, 2030년까지. 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계획은 아니고, 그냥 전망치였는데, 그게 발표된 것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10차 전기보험 숫자를 비교해 보니, 정부의 정책 의지가 후퇴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30년에 그 아까 NDC 상향안, 21년 NDC 상향안에서는 약 90기가 정도였는데, 지금 30년 보시면 73기가니까, 줄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때의 NDC 상향안은 이제, 전기보험 계획이 아니었고, 그냥 전망치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비판하신 분들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재생의 확대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게 이제 발전소를 지으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것들은 이제 발전 설비 비중입니다. 설비 목표고 전망이고 발전 설비에 대한 얘기인데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결국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가정까지 보내려면 이제 송배전망, 즉 전력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되고 후속으로 나온 이제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이 있는데 10차 송변전 설비 계획이 이전 9차 송변전 설비 계획과의 큰 차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서 확정적인 송변전 확충 계획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9차 전비기본까지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서 100% 보증하는 확정적인 송변전 설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는데 10차 때는 이제 확정적인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충했던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이 소비자까지 안정적 공급이 되도록 송변전 확충 계획을 대폭 확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망 보강 계획인데 보시면은 빨간색 3, 4, 5kV 송전솔로가 대폭 보강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거미줄처럼 많이 보강이 되죠. 그 다음에 HVC 이렇게 파란색 HVC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형 HVC 그래서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HVC를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전남권하고 요 경북권에 있는 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한 송전솔로가 대폭 보강이 되는 걸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이전 계획과 달리 신설되는 HVDC라든지 그다음에 3, 4kV 초과압 송전솔 보강 계획들이 대폭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시면은 2036년 총 송전솔로 거리 길이가 이제 57,681 이제 서킷 킬로미터. 2021년 대비 1.6배. 엄청나게 짓는 겁니다. 변전소 수가 1228개. 21년 대비 1.4배. 그래서 우리나라가 군이 한 200개, 300개 되나요? 그러면 이제 한 군에 한 40개씩 있는 겁니다. 변전소가. 그러면 변전소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솔로 변전소 엄청나게 대폭 보강이 될 거다. 그래서 발전소도 많이 들어야 되고 송전솔로 변전소 대폭 확충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전력산업은 앞으로도 화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력산업은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래서 취업의 문이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탄소 중립을 한다는 전제를 깐 겁니다. 온실가스 줄이고. 근데 탄소 중립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아마 멈추긴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줄일 거기 때문에 전력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취업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특히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 중에 전력계통들을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전력계통이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야입니다. 사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력계통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이제 11차 전기본 실무안입니다. 발표된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이것도 사실 제가 11차 전기본도 사실은 이제 실무안 작업을 거의 끝내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마무리는 못했는데, 거의 끝내놓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정부 보도자료를 찾아가지고 간략히 정리를 해봤는데, 수요 전망을 보시면 이제 2038년 목표 수요가 약 129.3기가와트. 그래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129.3기가와트에 맞춰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29.3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비 규모가 필요한 게 이제 대략 157.8기가와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설비 규모는 이제 전격 용량이 아니고 이제 실효 용량이라고 해서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의 설비들의 설비 용량을 이제 디레이팅 한 겁니다. 피크 시점에 기여 가능한 용량으로 낮춰서 한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는 이제 앞으로 무탄소입니다. 무탄소가 아니면 앞으로는 확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도 앞으로는 더 이상 안 짓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무탄소로 확충하겠다는 거고. 그 재생 설비 규모는 2038년까지 120기가입니다. 그래서 현재하고 비교하면 약 신설이 90기가, 누적으로 120기가니까 신설로 90기가입니다. 그럼 38년까지 우리 지금 이제 15년 남았죠? 매년 6기가씩 계속 지어야 되는 재생이죠. 매년 6기가씩. 무지하게 많이 짓는 겁니다. 매년 6기가. 그래서 대폭적인 설비 확충이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재생에너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호불호가 있는 이제 대형 원전도 짓습니다. 3기, 그 다음에 SMR이라고 해서 신형 원전이죠. 이건 0.7기가. 그래서 무탄소 전원인 원전도 이제 확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고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확충하는 걸로 이제 설비계획 확충을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온실가스 대응 측면에서 발전량 전망인데, 이제 30년 NDC까지 나왔는데, 이제 30년 NDC만 있는 게 이제 뒤에 뭐 40년, 35년, 다양한 시점마다 NDC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포스트 NDC 대응이 중요한데, 제가 그 위에 있는 수요 전망, 아래에 있는 전력 공급, 즉 설비계획을 가지고 이제 발전량 전망을 해보니까, 2038년까지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약 70%에 될 거, 70% 상회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 재생이 같은 경우는,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이제 32.9, 수소 암모니아가 5.5, 원전이 35.6 해서, 무탄소 발전량 비중이 약 70.2%로 70% 상회한 형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탄소 전원을 많이 확충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원전이 늘어나는 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개통 유연성과 개통 안정성 확보에 백업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ESS라든지 뭐 동기주 전기 같은 설비들은 대폭 확충이 되는데 아직 그런 데이터도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기본 최종 발표되면 아마 그런 데이터도 아마 다 실려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원전과 재생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통 유연성과 전력개통의 안정성을 확충하기 위한 ESS라든지 동기조선계와 같은 백업 설비는 대폭 확충될 걸로 전망이 되고 아마 11차 전기본에 실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전력사업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사업을 이제 미래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가치 요소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과거 우리가 2000년 전까지는 사실 경제성만 봤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투자 계획 세울 때는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발전소 입지를 잡고 강제 수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희생을 약간의 국민 희생을 담보를 해서
빠르게 경제성 중심으로 설비를 확충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오면서 이제 중요해진 게 이제 뭐 환경성이죠.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죠. 온실가스 문제. 최근 여름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뭐 우리나라는 좀 나은데 뭐 중국이나 인도, 파키스탄, 국제뉴스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최근에 이제 환경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이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전력수 기본계획 수입할 때 온실가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밖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온실가스를 제대로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에너지 안보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에너지가 잘 수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뭐 러시아 같은 경우 가스 가지고 유럽 지역을 많이 위협을 했죠. 공급 문제 가지고. 근데 에너지 안보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치 요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전력 산업의 변화는 이런 가치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배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냐. 특히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 전력 산업의 논의는 결국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전문적인 논의 결과가 어떻게 국민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수용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력 산업의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전력 산업의 미래에서 가장 이제 특징은 결국 이제 전기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너지 소비가 다 전기로 바뀌고 있어요. 특히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들이 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석탄이나 LNG를 쓸 수가 없거든요. 산업 부문에서도 석탄, LNG를 이제 가면 갈수록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원전을 써야 되는데, 특히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송도 있고 뭐 열도 있고 전기도 있는데 가장 쓰기 좋은 게 전기입니다. 가장 양도 많고 잠재량도 많은 게. 전기를 많이 써서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거는 수송이나 열 측면보다는 결국 전기 측면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과들도 수송이나 열도 일부 쓰긴 하는데 대부분 다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소비는 전기화로 계속 가속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탄소중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전력 소비가 우리나라가 뭐 2050년까지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탄소중 시나리오에는 전력 소비 2배 증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잘 발전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인구가 줄면서 경제가 발전을 안 하면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없는데, 현재 상태 정도 수준으로 잘 경제가 발전한다고 했을 때 2배 정도, 2.2배까지 거의 2배 수준 전력 수요가 증가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망을 할 때. 실제는 그렇게까지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력 소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날 거다. 다른 에너지 소비가 다 전기로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중에 전기차죠. 수송 부분의 전기차. 전기차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죠. 이제 수요가 바뀌면 공급도 바뀝니다. 에너지 소비가 전기화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60년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소를 늘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발전원들도 많이 바꿔왔어요.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미리미리 설비를 다양하게 바꿔왔습니다. 믹스를. 원전도 짓고 석탄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6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설비를 확충했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게 우리가 더 설비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것도 재생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60년 동안 한 140기가 증가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2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500기가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로만 했을 때 500기가고, 재생에너지 아니고 원전을 좀 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로 했을 때 500기가 이상이 되는데, 재생에너지 아니고 뭐 원전을 좀 쓰게 되면은 좀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수백 기가 정도의 설비를 빠르게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빠르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전력 설비 확충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도래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우리가 탄소 중립을 정말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설비 보급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진짜로 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한다고 하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은 이제 단순히 늘어나는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파란 게 이제 태양광인데, 과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많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전체 전력 소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적을 때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얘가 있든 없든 전력계통을 실시간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뭐 아시다시피 전력 공급은 생산이고 소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과 소비가 잠시라도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이 적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특히 많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미 그 제주도 같은 경우 2015년부터 태양광 풍력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출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제 한다는 얘기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설비가 발전하지 못하도록 발전을 못하도록 아예 출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지 지역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 봄에도 좀 했었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가중 출력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노란 게 원전이고 회색이 석탄이고 빨간 게 LNG인데, 원전 석탄은 이게 하루거든요, 하루 24시간인데, 원전은 일단은 한번 기동하면 끌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동하면 18개월 동안 고장이 나지 않는 계속 운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전은 켜고 낄 때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켜거나 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껐다 켰다 못하고, 석탄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한번 켜고 껴놓는데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끄고 켜기가 어렵습니다. 석탄도. LNG만 껐다 켰다 하면 자유롭죠. 여기 2025년 전망치인데 보면은 2025년 평일 낮 시간대 이렇게 태양광이 많아서 거의 LNG는 다 꺼야 되는 겁니다. 석탄도 간발을 많이 하고. 30년 가면은 아까 14종 기본의 보급 목표만 봤을 때입니다. 이게 14종 기본 기반인데, 원전도 꺼야 될 수가 있습니다. 석탄은 다 끄고 36년 가면은 이제 모든 발전소를 다 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근데 설비를 껐다 켰다 함부로 못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커트를 했는, 재생의 발전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재생의 발전량을 커트를 안 할 거죠. 출력제를 안 할 거면 이제 ESS를 설치해서 낮에 충전해서 이제 밤에 쓰든지,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이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재생이 문제면 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전력계통의 안정도 측면에서 굉장히 주파수나 전압 안정도 측면에서는 아주 악영향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이 늘어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깨끗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보안 설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재생이 늘어나는 거에 재생의 확대에 대해서 대부분 다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겠죠. 깨끗한 건 좋지만 돈은 쓰기 싫죠. 다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게 대국민 조사한 건데, 보면 이 내용의 요약은 뭐냐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 여전히 너무 낮은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겠냐고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 삶의 질이 낮아지면 안 된다. 결국 현재의 비용 수준만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그 기후위기를 실제로 우리가 체감을 아직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탄소 중립하는 건 좋지만, 비용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꺼리고 있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전력거래소의 역할입니다. 이건 기관 홍보도 될 수 있는데, 전력거래소 결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력거래소가 어쨌든 전력산업 헤드쿼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력 수급 측면. 이거 전력 수급이라는 건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공급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통 전원 중심의 전원 믹스를 갖다 앞으로 에너지 안보하고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전원 믹스를 개편한 작업들을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정부 행정계획을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 부탄소를 확충하기 위한 계획들을 적기에 수립해서 또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재생이 확대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재생이 확대됐을 때의 문제점인 이제 개통 유연성이나 안정성을 위한 백업 서비스 대책들도 전기본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력시장 측면에서는 계획만 세우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계획대로 설비가 확충되려면 결국 이제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력시장 개편 작업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력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하루 전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 시장이나 예비역 시장 같은 다양한 이제 수익 창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시장들을 유인하고, 아울러 재생의 백업 설비 같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앙 계약 시장을 열어서 투자 단계에서 이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 계약 시장을 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수소입찰 시장, 연료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아모니아 등 새로운 기술들을 위한 발전 기술들을 위한 수소입찰 시장들도 열어서 그런 설비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전력계통 측면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력계통 운영입니다. 실시간으로 전력이 끊기지 않고 계속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력계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전력계통 운영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과거의 전력계통 운영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변동성을 대응한 전력계통 운영입니다. 계통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운영을 선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서 다양한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출력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계통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운영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죠. 올 가을에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재생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해 주세요. 지금 재생에너지가 나와서 네. 지금 14년 기준 RPS가 3년 기준 대비해서 0.5%로 13.5%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변동기가 좀 작잖아요. 이게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과해서 출력 제어 같은 게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발전소 분할이 커져서 그런지. 그 가격이 낮았다는 게 어떤 가격 시장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RPS 보급 목표 연도별로 있고요. 계속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RPS 보급 목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공급 의무자들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REC를 많이 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재생 발전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인증서가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인증서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체로는 가격이 우리나라 신재생 보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은 REC 가격은 떨어지기 정상입니다, 원래.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전력시장에서 시장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REC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REC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투자가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싸게 하고 있다는 거죠. REC 가격은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RPS 목표를 통해서 규제를 하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약간씩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 가격만 말씀을 드리면은 재생에너지가 늘어서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재생에너지는 변동비가 없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도 보시면은 재생에너지 많은 국가들은 전력 시장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이 열렸거든요. 실시간 시장도 열렸는데 제주도 지역은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발전을 하면 돈 내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처럼 마이너스 가격 시대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꽤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나와서 궁금했는데 네. 이제 마이너스 가격 S&P가 마이너스가 찍혀도 발전하는 걸 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REC를 얻기 위해서 발전하는 건데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발전기를 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 마이너스 가격 나오는데 끌 수 없잖아요. 돈 내고 발전하는 게 이익이죠. 왜냐면 한번 껐다가 키는데 한번 껐다 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한번 끄지 않으려면 돈을 내고 발전을 하는 겁니다. 신재생 제주도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마이너스 S&P가 찍혔는데 발전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 개통 운영자가 요청을 해서 반드시 발전을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별도의 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거니까. 예, 이상 발표 마치고요. 예, 기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직접 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